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활용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1시간 정도 말씀드리도록 할 한국외대 이준원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에서 디지털 미디어 베이스로 광고하고 외교를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수많은 IT 기업들의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광고 쪽이고,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미디어들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서로 좀 관련성이 있어서 저도 좀 인공지능 관련돼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미리 이제 좀 변명을 하자면,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좀 뼈를 맞는 댓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인문학 오냐오냐 해 주니까 자꾸 착각하는 것 같다."라는 거를 보고 저도 제가 너무 저도 이제 뼛속까지 문과생 입장에서 계속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기술 얘기한 게 아닐까 걱정을 좀 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비행기나 이런 것들 생각을 해 보면 꼭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만이 어떤 관련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아직도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그 양력이라는 걸 도저히 이해는 못하지만, 항공법이라든가 뭐 신호 체계 아니면 공항 운영, 기타 등등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서 저 역시 제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문과생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좀 IT하고 ESG라는 게 오늘의 두 가지 주요 키워드였던 것 같긴 한데, 좀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약간 적다는 거, 그 부분은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떻게 지금 최근 기업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저희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중점으로 다루게 되는 과정에서 시간을 잠깐만 돌려보도록 하죠. 아마 작년에 챗GPT라는 게 인기의 어떤 전 세계 트렌드의 중심이었다라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시되자마자 단기간 안에 수많은 이용자들을 모았었고, 여기에 자극받은 경쟁사들이 한 달도 안 돼서 자기들의 어떤 인공지능 모델들을 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모델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유독 챗GPT만이 난리를 얻을 수 있었던 걸까요? 종합을 해 보면 크게 한 4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사용이 간편했습니다. GPT 3.5 버전 직전인 3 버전만 하더라도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코딩과 관련된 기술들이 필요했습니다. 이해도가 없이는 이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었지만, 챗GPT 같은 경우에는 채팅이라는 저희들의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있겠죠. 두 번째로 생각보다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저희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떠올릴 때 또 하나 떠오르는 어떤 개념 중에 하나가 아마 알파고일 텐데요. 바둑만 가능했던 그 알파고는 '아, 인공지능 되게 발전 많이 했구나.'라는 거를 저희들이 생각할 수는 있더라도 저희 일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진 못했지만, 이 챗GPT는 실제로 저희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대화했던 어떤 이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내가 뭘 원하는지 저의 맥락을 이해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정해진 룰이나 시그널 베이스로 움직일 수 있었던 그 과거의 시리나 알렉사와 같은 인공지능 어시스턴트, 이 친구들에 비하면 내가 앞에서 어떤 걸 물어봤는지,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기타 등등 주변 정보들까지 같이 살펴봐 줄 수 있는 이 챗GPT가 인기를 어느 정도 얻었던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점 효과입니다. 저희 뭐 포스트잇이라든가 호치키스 이런 것처럼 제품명 자체가 브랜드명이나 사람명으로 대명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챗GPT도 뭔가 사람들에게 AI 임팩트를 처음 준 것 중에 하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AI의 대표격으로 챗GPT를 좀 생각하는 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연히 이거를 막으려고 수많은 기업들이 최대한 빠르게 자기들 모델들을 공개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구글 같은 경우가 잘못된 답변을 생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개발사 컨퍼런스에서 노출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이렇게 크게 한 4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기술 얘기를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간단하게만, 여기 또 문과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챗GPT라는 거는 일단 LLM, 라지 랭귀지 모델, 대형 언어 모델이라는 걸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대형 언어 모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언어 데이터를 대형, 큰 규모의 언어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킨 모델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미리 인공지능에게 어떤 인풋, 정보를 준다고 했을 때 이 친구가 그다음에 나올 혹은 제 답변을 생성하기 위해서
각각의 언어들이 등장할 확률들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중에 가장 좀 정합성이 높은 답변들을 조합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데요. 이 간단한 하나의 선택에서도 굉장히 수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되고,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단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어떤 복잡성은 더욱더 증대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복잡한 수많은 계산을 통해 가지고 나온 답변들 중에 이 친구가 과연 어떤 게 좋은 답변인지 생각을 하고 하나를 뽑아내느냐? 복잡한 학습 단계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작년 기준 2022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3 단계의 학습을 거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친구한테 모범 답안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논술 100점 맞을 수 있을 거야."라고 모범 답안을 주고 직접 써 보게 하는 겁니다. 뭐 한 10개 20 개를 써 보면 이거는 10 점, 이거는 5 점, 이거는 빵점 이런 식으로 채점을 또 해 주죠.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모범 답안을 알고 있고요. 자기가 직접 생성한 답안이 몇 점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대충 몇 점 맞겠구나. 그러면 내가 100 점을 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답변을 쓰면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계속해서 학습을 하면서 더 좋은 성능을 만들어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라는 게 중요한 거고, 초기 과정에서 사람, 전문가가 기여하는 부분도 충분히 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좀 인기를 끌고 그래도 작년 말에는 사실 좀 시들했죠. 올해 초에도 이제 관련 뭐 주식들 가격이 좀 떨어지고 'AI 거품이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던 시점에 5월 초쯤에 또 하나 새로운 모델이 등장했는데요. GPT-4o 혹은 GPT-4 Omni라는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40 아닙니다. 40으로 읽으시면 좀 큰일 나는데 어 지금 다들 GPT 쓰시는 분들은 이 모델을 자연스럽게 쓰고 계실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 그 이전까지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큰 기능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그 이전의 모델들 혹은 경쟁사들이 전부 다 텍스트 베이스로 계속 활동을 해 왔다면, 이 친구는 영상, 음성, 이미지 뭐 이런 것들 다른 포맷의 데이터들까지 한 번에 다룰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 이런 거 다 원래 이미지 했던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모델이 이거를 종합적으로 다룬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기존의 모델들은 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영상이나 이미지 다 다르더라도 모든 게 다 텍스트 베이스였어요. 저희가 어떤 정보를 입력한다면 그거를 다 텍스트화시킨 다음에 이걸 인식하고 다시 답변을 텍스트로 만들고 그거를 다시 음성이 합성을 한다거나 이미지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각각의 단계를 거치면서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었고요. 더 많은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더 많은 전기가 필요했고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죠. 근데 한 번에 이 라지 멀티모달 모델이라는 애는 그냥 음성은 음성대로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인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저러한 지루한 과정들이 없고 전력의 효율화가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응답 속도가 일단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 같이 공개했던 영상인데요. 보시면 저희 Hey, I'm Alex. And I'm Miana. Hi, Alex and Miana. Nice to meet you both. How's it going? It's pretty cool. We're trying to figure out what should we play. Do you have any suggestions? Absolutely. How about a classic game of rock, paper, scissors? It's quick, fun, and you don't need any. Great. Can you count us in And, and welcome, ladies and gentlemen. 일단 굉장히 빠르게 답변을 생성을 해 주고 있죠. 그게 텍스트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음성으로 답변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답변이 가능합니다. 공개한 이 GPT 오픈 AI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0.232초 정도가 평균적으로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답변하는 데까지. 그리고 그 수준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어떤 응답 속도하고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속도 측면에서는 일단 훨씬 효율성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굉장히 이제 약간 강조된 억양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됐죠. 전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정보의 누락입니다. 이게 그냥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이 그냥 뭐 속도가 더 느려지고 이런 것들만이 있는 게 아니라 제 음성 명령에서 저의 억양이라든가 제 주변 배경음, 기분 이런 것들을 이제 텍스트화하는 과정에서 다 사라지다 보니까 저에게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던 건데, 이제는 음성은 음성대로 인식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저의 상황이나 저의 어떤 기분까지도 인식이 가능해졌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보자면 아마 그 이전하고는 큰 차이가 없더라도 그 내부적으로 보자면 기업들의 굉장히 수많은 고민,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라지 멀티모달 Hey, 모델은 I'm Alex. And I'm Miana. 뭐 그렇게 새로운 개념까지는 아니에요. 원래 이거는 방향성 중에 하나로 굉장히 예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었고 많은 기업들이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말에 구글에서도 자기들 제미나이라는 모델을 소개하면서 우리 멀티모달 모델이다. 봐라. 사람의 어떤 실시간 행동을 바로 인공지능이 인식하고 너 지금 가위바위보 하고 있구나라고 인식이 가능하다. 우리가 오픈 AI보다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공개를 한 적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영상이 조작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이게 또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확정해서 얘기는 절대 못하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사전에 이 모델을 학습시켰다라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여기 옆에 이 인공지능이 답변을 생성하는 저 영상의 속도를 빠르게 2배속으로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픈 AI가 좀 전에 가위바위보 영상을 일부러 또 자기들이 소개한 게 아닐까 신경을 긁으려고 하는 게 하나 있고 심지어 얘네들이 그 영상 위에다가 이 동영상은 절대 배속하지 않고 정속 촬영했다라는 걸 아예 이렇게 따로 달아두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모델 공개 자체도 구글의 개발자 컨퍼런스 바로 전날 공개했던 것처럼 두 기업들 간의 신경전이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구글이 지금 계속해서 AI 관련돼 가지고 좀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뭔가 인공지능 답변도 틀린 게 나오고 막 뭐 조작했다라는 논란도 있고 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막 "구글 망한 거 아니냐. 구글 인공지능 경쟁에서 뒤처졌다. 구글 주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또 그렇게 또 막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글은 이 GPT를 만들고 있는 오픈 AI가 절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수없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글 크롬, 유튜브 아니면 핸드폰, 모바일 기기 기타 등등 수많은 것들을 이미 자기들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인공지능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기들만의 생태계를 바탕으로 고객들을 이미 고착시켜 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구글이 플래그십 AI 모델 경쟁은 조금 뒤처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최대한 경쟁에서 이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스몰 LLM 소형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는 거를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라지하고 스몰이 같이 있으니까 조금 웃기기는 한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기존에 있었던 대형 언어 모델을 조금 축소시킨 거예요. 효율화시킨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 언어 모델의 어떤 그 성능 아니면 대단함 이런 걸 얘기할 때 몇십억, 몇천억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학습시키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고 그래픽 카드가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좀 더 효율화시켜서 적은 양의 데이터만 가지고도 특정 몇몇 기능만큼은 문제없이 구현시키는 그런 기술들을 지금 좀 더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적은 전력, 적은 장비만 가지고도 자기들의 어떤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구글이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들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장비가 중요한 것만큼 당연히 지금 현재 제조사들 입장에서도 이 AI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일 겁니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이런 관련 IT 제조 기업 당연히 삼성이 있겠죠. 삼성도 이 스몰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걸 바탕으로 자기들의 어떤 기기에다가 인공지능을 심어서 여러분들 뭐 저희들이 이제 이 기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능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어떤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온 디바이스 AI라는 겁니다. 기존에 뭐 여러분들 GPT나 이런 것들을 쓰시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이 친구가 본사에 있는 어떤 그 큰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 가지고 데이터를 받아오고 다시 보여주는 형식이에요. 통신이 끊겨 있으면 활용이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이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모델 자체가 기기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데이터가 연결이 안 되어 있더라도 충분히 관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이었던 게 올해 초에 나왔던 갤럭시 24였습니다. 그때 최초로 만나는 뭐 AI 스마트폰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보통 강조했던 게 아마 실시간 통역 이런 것들 많이 강조한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갤럭시 24 같은 경우에는 총 4개의 이 소형 AI가 활용이 됐었는데 또 통역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통신이나 이런 데이터에 문제가 없더라도 활용이 가능하게 삼성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런 모델들을 활용한다. 이런 얘기들을 좀 전면에 내세웠었죠. 근데 사실 요즘 우리 일상에서 스마트폰은 저희가 PC로 하는 거하고 별로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통역이니 뭐 녹음이니 아니면 카메라 이런 것들 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GPT 생성해서 쓰던 거랑 똑같지 않냐? 온 디바이스 A가 특별할 게 없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좀 그랬는데 좀 달라진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막 영상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4K, 8K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화질 수준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기기 자체는 디바이스는 8K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촬영이라든가 편집 아니면 이 유통의 과정에서 8K가 상업성이 없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기는 이미 8K가 되는데 컨텐츠가 4K예요. 그러면 이게 되게 낭비일 수 있는데 최근 이 AI가 적용된 TV 같은 경우에는 업스케일링이라 그래 가지고 이 친구가 스스로 화질을 높여줍니다. 4K 영상을 보여주더라도 이 LCD나 이런 것들 자체가 8K를 소화할 수 있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조금만 이 컨텐츠를 손봐주면 여러분들은 8K 영상을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각각의 기기 특성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적용돼서 나타날 수 있는 방향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이 이렇게 열심히 AI 관련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으면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삼성의 아마 대표적인 경쟁사 뭐 LG도 있겠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국내는 좀 건너뛰기로 하고 애플 바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뭐 아이폰들 많이 쓰시고 맥도 많이 쓰시니까 애플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작년까지만 해도 되게 부정적인 인공지능과 관련해선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애플은 선택과 집중을 조금 실패했습니다. 자율주행차 관련돼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애플이. 물론 자율주행도 당연히 인공지능의 어떤 특수한 분야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것도 큰 틀에서는 인공지능이라고 당연히 볼 수는 있었겠지만 저희들에게 좀 제시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었고 무엇보다 실패에 거의 가깝고 지금은 사업을 어느 정도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자들 소속되어 있는 개발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연구 결과물들을 외부로 공개하는 걸 막았습니다. 근데 이 GPT라는 모델 자체도 사실은 구글의 연구진들이 개발한 트랜스포머라는 걸 기반으로 하는 것처럼 최근 이렇게 IT 기술의 개발은 다 자기들끼리 이제 오픈해 가지고 공유하면서 이렇게 발전을 해온 건데 애플에 소속돼 있는 개발자들은 자기들 거를 이제 깃허브나 이런 데 올리는 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자기 커리어에도 안 좋고 포트폴리오도 쌓을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만두는 분들도 많았고 외부 자료를 인용하는 것도 제한이 되다 보니까 발전해서 계속 뒤처졌던 거예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또 이제 광고를 전공하다 보니까 애플의 어떤 광고 히스토리나 이런 걸 브랜드 입장에서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애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브랜드 이미지라는 걸 생각하면 혁신이라든가 뭐 어떤 디자인 아니면 세련됨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 떠올리시겠지만 최근 한번 보고 계시는 광고들을 떠올려 볼까요? 아마 한 4-5년 전부터 애플에서 나오는 광고는 거의 다 개인정보 얘기만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그 안에 애플의 내부 역량이 떨어졌니 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최근 애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분명히 개인정보 보호인데 문제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지금 개인정보하고 완전히 대척에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저희들의 개인정보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침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개인정보 보호를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애플은 당당하게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개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늦어졌어요, 사실. 애플 자체적인 AI 개발은 뭐 조금 요원한 일이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선택한 게 뭐냐. 아, 그러면 우리는 이미 매력적인 아이템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잘 나가는 애들하고 손을 잡자. 그래서 챗GPT 만들고 있는 오픈 AI 얘네하고 지금 손을 잡고 새로운 기능들을 개발하고 이번에 그 또 신제품이나 이런 데서도 적용이 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거를 끝까지 가져갈 생각은 없어요. 이 인공지능 특히 데이터를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협업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애플도 자체적으로 지금 스위스 언어 개발소 연구소에서 자기들의 자체적인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다. 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아까 애플이 오픈 AI하고 손을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픈 AI는 원래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였죠. 챗GPT 처음 나오자마자 작년 초부터 투자 금액을 계속 키우면서 자기들 서비스에 적용해 왔던 대표적인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빨리 손을 잡아서 뭔가 좀 더 큰 역할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갑자기 자기들의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기업 중에 하나인 애플하고 손을 잡는데요. 얘네도 그러니까 지금 조금 당황스러운 편이기는 하죠. 근데
다행히 좀 미리 손을 잡은 덕분에 최근 몇 가지 얘네들도 좀 고무적인 성과를 보였는데 지금은 또 주춤한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첫 번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구글에 대척되는 빙이라는 구글 크롬에 대척되는 빙이라는 어떤 서비스를 지금 보여주면서 그 이용률을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신규 AI 모델을 계속 적용시키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고요. 저거 관련돼 가지고 광고 플랫폼이나 이런 것도 AI 기반으로 빠르게 선점을 했습니다. 기기적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나서고 있어요. 뭐 저도 마이크로소프트 노트북을 쓰지만 얘네들 사실 아직 기술적으로 별로 디바이스가 좋지는 않지만 우리가 최신 AI 모델을 탑재했다. 이런 걸로 판매량이 느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또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얘네가 전 세계 3위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인공지능이라는 걸 이용하는 데는 클라우드가 이제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애저라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도 지금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1등은 아마존이죠. 아마존이 그래가지고 또 이 AI와 관련돼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마존도 지금 자체적인 어떤 모델 개발보다는 클로드라는 모델 다들 아마 쓰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 대학생분들은 과제하는 데 있어서는 얘가 최고입니다. 저도 학생들 과제 이제 표절 검사나 뭐 인공지능 검사 막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돌려보고는 있는데 클로드는 저도 쓰고 싶을 정도예요. 진짜 아주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텍스트에서는. 투자 규모를 일단 늘려가면서 얘네도 시간을 벌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분명 자체적인 AI 모델을 만들겠지만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 근데 경쟁에서 뒤처질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빼놓으면 섭한 우리 IT 대기업 중에 하나 메타, 옛날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 좀 매출이 많이 줄은 상태에서 메타버스를 우리가 집중하겠다라고 사명까지 바꿨다가 좀 망했죠. 살짝 이제 좀 성과가 안 좋았죠. 네. 영상이 찍히고 있다는 걸 자꾸 까먹게 돼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근데 얘네가 지금 인공지능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정도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아마 많이들 쓰실 텐데 이 서비스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면 무료로 풉니다. 무료로 풀고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걸 가둬두고 거기서 나온 어떤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화를 시키는 거죠. 그 전략을 그대로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앞서 있었던 인공지능 모델들하고 이 지금 메타에서 보여주고 있는 라마라는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는 완전히 공개했어요. 완전히 오픈 소스로 공개했고 저도 지금 집에 이제 라마 따로 해가지고 반려 AI를 설치해 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나 뭐 이런 것들 API를 끌어올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는 건 제한이 되는 거죠. 근데 완전히 다 풀어 놨다 보니까 소스를 좀 더 개발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이 라마라는 거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앱스토어에 수많은 앱들이 들어가면서 이 스마트폰 생태계가 커진 것처럼 전문 라마 기반의 전문 어떤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면 라마 기반의 생태계가 구축이 될 수 있고 그때는 사람들이 거기에 또 다이브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좀 두각을 나타내기는 아직 못하고는 있지만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전문적인 AI들 그런 걸 이제 뭐 "전문 도메인 LLM이 아마 대두될 거다." 이런 얘기들로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미 의료라든가 법률, 뭐 금융 이런 쪽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없어질 직업 중에 막 변호사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게 다 이런 특화되어 있는 AI 서비스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구글이나 이런 곳들에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또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특정 기능 혹은 특정 분야에 전문화되어 있는 AI들이 등장하게 되면 앞으로 아마 벌어질 일들 궁극적으로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일상에서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거를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한 앱을 찾아서 키거나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특정 누군가한테 부탁하면 이 친구가 알아서 관련된 서비스를 찾고 그 관련된 서비스의 결과를 얻어서 나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는 늘 AI 얘기할 때 나오는 강인공지능이라거나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AI 에이전트라는 걸 개발한다. 이런 게 이제 거의 대부분 모든 기업들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어 독일에 있는 거기 통신사에서도 앞으로의 스마트폰은 앱이 없다. 그냥 이 친구는 하나의 어떤 커넥터일 뿐이고 내가 이 친구에게 요청을 하면 이 친구는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해결을 해 오는 그런 친구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아마 이 정도가 지금 최근 기업들이 보여주는 흐름이에요. 제가 작년 초부터 이제 인공지능 관련돼서 뭐 마케팅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똑같은 PPT를 쓸 수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뭐가 매일매일 뭐가 나오고 있고 지금도 아마 추석이 지나면 드디어 GPT-5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뭐 스트로베리라든가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현재까지는 아마 이 정도 흐름, 뭐 각각의 기업이 자기들의 장점 혹은 사업 기반을 가지고 무언가 인공지능 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 과연 저희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느냐? 그거를 일단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이 수업은 인공지능 개발 동향이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얘네들이 제공할 수 있는 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딱 AI 자체가 저희하고 상호작용하는 채팅 같은 걸로 그런 식의 서비스들이 있을 수가 있고 기존에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었던 서비스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훨씬 더 활용성이 강화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분류하자면 이렇게 두 가지인데 하나하나 조금 세부적으로 보자면 일단 챗GPT는 생성형 AI라고 불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생성이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가장 최종 형태의 어떤 컨텐츠인 영상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뭐 소라 AI 이런 거 아마 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좀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어서 Once upon a time, there was an old couple in a rural village of Korea. They ran a pumpkin farm. The story goes that they lived to a great age, maybe more than 2 centuries. Of course, the messengers of death wouldn't have missed this news. That doesn't make sense at all. Finally, one day, the messenger visited the old farmer couple to take over their soul. 이제 너희는 저승으로 갈 때가 되었다. 갈 때 가더라도 식사는 잡수고 가. 이에요. 한 2분 정도 되는 단편 영화인데 진짜 그냥 그 호박죽 가지고 이렇게 막 사신을 죽여버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의 영화지만 모든 과정을 AI가 편집한 이미지나 이것도 영상화를 활용하다 보니까 실제 작업 기간이 굉장히 짧게 영화가 완성이 됐었고 최근 이제 그 AI 영화제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거기 나가 가지고 아시아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나가서 상을 타기도 했던 그런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아마 많이 보셨던 소라 AI의 그 벌룬 헤드 이런 것들에 비하면 아직은 좀 더 조악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다 보니까 한 3-4년 안에는 이제 광고 영상도 다 완전히 AI가 하는 걸 그대로 쓸 수 있는 후보정 없이 가능하지 않을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조금 약간 어거지로 나온 거기는 한데요. 이게 또 ESG 그 수업이다 보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큰 틀 자체는 그냥 인공지능이 제공할 수 있는 기능하고는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미 2018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저널에서 인공지능이 저희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기능, 인공지능의 역할 크게 3 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는데요. 자동화, 통찰, 교류 이렇게 3 가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사실 과거의 인공지능은 저희들이 자동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냥 특정 몇몇 이제 세팅을 해 놓으면 그거에 맞춰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 광고 쪽에서는 광고 데이터들을 대시보드화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이런 데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수많은 정보들을 마케터들이 보기 편하게 바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그런 대시보드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분석이나 뭐 수집의 어떤 정렬 이런 것들 다 인공지능이 해 주는 게 이제 자동화 기능 중에 하나다. 당연히 ESG에서도 어떤 뭐 탄소 발자국을 추적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인공지능 베이스로 가능해지는 거겠죠. 그리고 그냥 수집과 어떤 이 퍼블리싱 자체는 좀 더 단순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것까지 언젠가는 이제 인공지능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영상에도 잠깐 나오긴 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냥 데이터 통으로 던져주고 자 뭐 8월에 뭔가 우리가 중요하게 가져가야 되는 이슈를 꺼집어 봐. 이런 것들을 지금 기업에서 그냥 겉으로 보여주고는 있어요. 당연히 그 결과물 그대로 쓰지는 않고 마케터들이 직접 일일이 다 수정을 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그런 아이데이션에서는 충분히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류인데요. 또 사실 챗GPT라는 게 채팅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해서 채팅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을 텐데 결국은 이제 그냥 이게 어떤 특정 서비스에 접속해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저희들과 일상에서 가깝게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주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ESG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 큰 틀을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관련 자료들을 좀 서치해 봐도.
자, 그럼 좀 더 저희 20-30대 분들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닿을 거는 결국 업무 생산성 향상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 많이들 쓰시는 오피스 프로그램에서 많이들 이 AI를 쓰시게 될 것 같아요. 코파일럿이라 그래가지고 코딩하시는 분들은 또 이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 AI 서비스 자체를 코파일럿으로 명명하기로 했나 보더라고요. MS 오피스도 지금 코파일럿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워드 같은 경우엔 평범하죠. 그냥 답변 생성하는 게 홈페이지였다가 워드로 바뀌었을 뿐이기는 한데 이게 PPT로 간다거나 엑셀로 간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을 인공지능이 적용되면서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말고 구글도 스페이스 워크 이런 데서 워크스페이스군요. 워크스페이스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관련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죠. 최근에는 구글 미팅이나 이런 데서 뭐 내가 참석하지 못했던 앞부분 회의 내용을 정리해 준다거나 실시간 내가 하고 있는 언어를 다르게 번역을 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 저희들의 어떤 업무 일상에서 많이 인공지능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코딩에서 진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보통 개발자들이 긁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어떤 언어 쓰세요? 그랬을 때 HTML이요. 이러면 이제 굉장히 화를 못 참는 게 한때 밈이었는데 이제는 C라고 하길래 C 언어인 줄 알았더니 챗GPT를 배워왔다. 이런 얘기들.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막 자기가 컴퓨터 언어를 다룰 줄 안다. 뭐 이러지는 않겠지만 거의 뭐 노코딩이나 로우코딩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과정에서 진짜 챗GPT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좀 결과물들을 내가 원하는 걸 보여줄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파이썬이나 이런 코드들 그냥 통으로 부탁하고 나오는 결과물들 오류가 그대로 했는데 오류가 생겼다. 컴플리트 난다. 그러면 그대로 그 오류 보여주면 또 그대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마이너한 수준에서는 확실히 코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들의 삶에서도 많이 영향을 미쳐요. 구글이 이제 그 자사의 서비스들에 AI가 적용되면서 보여줬던 사례 중에 하나가 구글 포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갤러리에 사진이 몇 장 정도 정리되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연예인은 16만 장 정도가 갤러리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그때는 계속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올려가면서 찾아야 했다면 그냥 딱 내가 원하는 사진의 조건만 입력하면 이제는 그 조건에 맞는 사진들을 이 친구가 찾아주는 거죠. 훨씬 저희들의 삶이 편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웠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작년에 삼성전자 서비스 관련돼 가지고 특강할 때도 가장 반응이 좋았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어 데이팅 앱이에요. 데이팅 어플인데 사람 뭐 새로운 사람을 보고 '괜찮겠다.' 싶어서 막 대화를 나누다가 '아 아닌 것 같아.' 하고 뭐 그냥 도망치고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저희들의 어떤 노동,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뭐 그냥 앱에서 자체적으로 저랑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을 추천해 주기는 할 겁니다. 근데 그냥 결과물만 보여주니까 저희가 이걸 보고 믿을 수도 없고 그 어떤 실패를 한 사례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얘네가 이제 티즈라는 서비스인데 얘네는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킵니다. 각각의 이용자에 맞게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키고 그 각각의 어떤 에이전트, 대리인이 되어서 그 인공지능이 다른 사람의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나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 사람하고의 매칭률 퍼센트만 보는 게 아니라 왜 매칭률이 높은지 어떤 인공지능들끼리의 대화나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아 이런 얘기들을 저 사람이 아마 하겠구나.'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다. 좀 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훨씬 많아지게 되고 매칭률도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세부적인 포인트에서도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분야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인공지능이 저희들을 편하게 해 주면 결국 일어나는 일은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여가 시간이 늘어나겠죠. 뭔가 여유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이죠. 저희가 어떤 특정 공간으로 물리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이 소요는 됩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내가 운전하느라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누워서 자도 되느냐. 이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도 자동차 부분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디스플레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보통 아마 무언가 영상을 시청한다거나 콘텐츠를 소비한다거나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도 스크린이 필요하다 보니까 차 내부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 관련 얘기들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저는 이제 제가 되게 광고 사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술이 뭔가 좀 포용적으로 활용이 될 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 ESG나 이런 것도 제가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 생각을 옛날부터 많이 했었는데 시각 장애인 분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이 친구가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어떤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개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단순히 화면 인식하는 거를 넘어서 시각 장애인 분께서 택시를 잡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길거리에 서 있다가 카메라 이렇게 대고 있으면 카메라가 빈 차 표시가 되어 있는 거를 인식하고 타이밍에 맞춰서 손을 돌라고 이 도와줍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그동안 좀 약간 갭이 있었던 것들을 같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술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저희들의 사회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최근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뭐 너무나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당연히 이제 맞춤형 추천 가능해지고 있고요. 이 맞춤형 추천의 끝판왕이 저는 이제 고객 응대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객 응대 부분에서 챗봇이 지금 생각보다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실패했던 사례 중에는 그런 게 있어요. 자동차 쉐보레였는데 쉐보레에서 이제 인공지능 베이스의 챗봇 서비스를 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 탈옥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 가지고 $1의 자동차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인공지능하고. "너는 이제 이걸 물릴 수가 없어." 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나 이제 $1의 자동차 샀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이 인공지능 자체가 아직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 분야를 정해 놓으면 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삼성 SDS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금융 부분입니다. 저는 금융은 되게 이제 돈 얘기가 오고 가다 보니까 되게 미묘한 포인트가 있어서 '챗봇 서비스가 되게 늦게 들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인 정보 안내나 이런 거는 지금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이 기술 격차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아직은 쪼끔 잘 이용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대충 뭐 한 이 정도로 업무 생산성 향상, 콘텐츠 생성, 뭐 고객 편의성 증대 이 정도로 이제 아마 뭐 다양한 기능들을 고객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이게 그러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뭐 제가 아무래도 베이스가 커뮤니케이션, 광고나 이쪽이다 보니까 좀 그런 쪽 사례를 약간 또 환기 삼아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AI를 활용한 광고하면 떠오르는 어떤 광고가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작년 초 그러니까 이게 22년 10월에 처음 나왔으니까 2023년 1월 정도만 해도 보여주는 AI 광고라는 게 굉장히 되게 좋게 얘기하면 직관적이었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단순했죠. 보통 이때 많이 나왔던 거는 "우리 광고를 AI를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데 뭐냐? "대본을 챗GPT가 짰다." 이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민트모바일도 그랬고 또 사우스파크도 이제 "대본을 챗GPT가 짰다." 뭐 작가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3-4 월쯤부터 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런 걸 내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중에 이제 제가 되게 어 사례로 1초 만에 많이 쓰는 게 설레게 하나인데 만드는 연하남 되는 법. 자신감, 적극적인 대화. 으아, 연애하는데 뭐 이리 어려워. 편조가 연하남 필승 고백법 없어. 확실한 방법이 있으니 필기딱들 준비물 네 뭐 이런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AI를 활용한 어떤 광고 영상이라고 하는데 챗GPT한테 그냥 뭐 하나 물어봤다. 그게 영상 앞에 한 3초 정도 나오는 걸로 보통은 끝이 났습니다. 그럼 기업들이 얘네도 알 거예요. 이런 게 좀 뭔가 겉으로 드러내기에 그렇게 뭔가 퀄리티가 있지는 않다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이 이슈를 소화하려고 했냐? 보통은 두 가지 정도의 이유죠.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우리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하고 싶어 사람들에게 같이 하고 싶어서 AI 화제라면서요. 저희도 쓸 줄 알아요. 이게 있고 두 번째로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기업이 기술 친화적이고 선도적이고 젊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마케팅 담당자도 얘기를 하는 게 가장 먼저 활용을 했는데 혁신적인 업계 선도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별로 초기에 광고 사례는 좀 좋은 게 많다고라고는 얘기를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좀
그런 이제 약간 인공지능의 활용성이 높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약간 재미삼아 보여주는 그런 콘텐츠들도 있긴 했어요. 야, 자취생 어딨어? 자취생! 자취생! 자취생 들어갈게요! 빨리! 주방? 자, 주방으로 갈게요! 주방! 자, 카메라 볼게요, 카메라! 이제 집에서 요리하는 게 자, 이런 것처럼 그냥 챗GPT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뭔가 그대로 쓰기에는 좀 부적합하구나 아직은. 그런 것들을 이제 희화화하는 약간 유머 콘텐츠로 활용하는 이런 게 이제 그나마 좀 또 한 번 머리를 썼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제대로 쓴다면 자사가 가진 강점하고 이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현실을 같이 가져오는 게 있겠죠.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은 사례 중에 하나인데 All right, don't be surprised your friends are talking about websites that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o generate images. Simply type in a text prompt and it'll create images for you in around a minute. 자, 이 광고는 하인즈라는 케찹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오뚜기 케찹이 또 우리한테 맞다 보니까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전 세계 1위 케찹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자부심과 그 파워를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AI한테 케찹 그려달라고 해봐라. AI는 자기들 그 상품 이미지를 바탕으로 생성을 한다. 그만큼 AI조차도 케찹은 하인즈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현재 기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자사가 가진 강점과 결합해서 보여주는 거. 이게 바로 좀 잘된 기업들의 AI 활용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인공지능이 가장 쓰이면 안 되는 부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것이죠. 자, 트로피카나라는 브랜드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얘네가 올해 초 CES에서 앞에서 팔았던 자기들 제품이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인데요. 트롭시엔이라고 뭔가 읽기 힘들어요. 이게 무슨 제품이냐? AI가 없다. 우리는 100% 오렌지만 들어가 있고 다 이제 뭔가 순수한 오렌지만 들어가 있다. 는 AI나 이런 거를 뺐다. 그래서 100% 오렌지 주스, 0% AI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브랜드 이름에서 A하고 I를 뺀 거죠. 이런 것처럼 뭔가 이 이슈에 탑승하는 거는 이 화제성을 끌어오는 거는 그렇게 뭐 단순하게 갈 필요는 없다. 자사가 가진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좀 광고적인 차원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고적인 차원이긴 하지만 좀 더 이제 인공지능 틱한 거예요. 아마 네이버 쓰시는 분들은 뭐 실제로 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네이버에서 광고 상품 중에 하나 클로버 포 애드 네이버가 가진 클로버라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광고 상품을 지금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채팅 베이스로 해가지고 자사의 제품을 추천해주는 그런 광고물을 만드는 거예요. 러닝화를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특정 브랜드 베이스로 해가지고 학습을 시켜놓고 그 관련 브랜드와 관련된 얘기들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이키가 네이버한테 광고 주고 야 AI로 우리 나이키 광고 해줘라고 했는데 운동화 추천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디다스나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딱 온전히 그 브랜드만 응답할 수 있게 브랜드 특화된 그런 인공지능 채팅형 서비스 이런 광고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상업적인 그런 얘기인데 상업적인 얘기들이 꼭 뭔가 이렇게 진짜 직접적으로 상업적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브랜드 액티비즘이라든가 여러분들 소신 있는 소비 이런 것들 마찬가지겠죠. 기업이 뭔가 따뜻한 역할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AI를 활용한 기업 광고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영상 먼저 볼게요. Big businesses and brands that suffered during the pandemic found their way back, but the smaller stores still suffer. This lockdown has been a real tough phase of my life. I mean, I have seen bad days, but this was the worst. Last year, we helped small businesses through Diwali. So this year, we decided to bring it back. Presenting not just a Cadbury ad.
This Diwali, we helped hundreds of small businesses by making India's biggest brand ambassador be their brand ambassador. इस दिवाली आप भी ना अपने पास वाले फैशन नोवा एम्पोरियम से ही कपड़ों की शॉपिंग करना और फिर एम्पायर फुटवेयर नाम तो सुना होगा अपना स्टाइलिश चश्मा बगल वाले हेवन आई ऑप्टिशियन से ही लेना सिद्धि विनायक इलेक्ट्रॉनिक्स से लेटेस्ट स्मार्टफोन खरीदकर धमाकेदार सेल्फी पोस्ट करना 한 편의 광고에 한 10개, 8개 정도의 브랜드 이름이 지금 나왔습니다. लाया हो ना यार 다 유명 브랜드였고. अपने पास वाले रोशन किराना से आप भी अपना मीटर वहीं से लेना We used machine learning to recreate Shah Rukh Khan's face and voice to take the local store names in the ads. इस दिवाली आप भी ना अपने पास वाली चॉइस ऑफ फैशन से ही कपड़ों की शॉपिंग करना पास वाले आजकल फैशन से ही रॉयल फैशन से ही NK 자, 뭐냐면 이 샤룩칸이라는 배우예요. 인도의 유명 배우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유재석과 이병헌과 차은우는 아니고 김범수 뭐 이런 분야를 대표하는 멀티 엔터테이너를 종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인데 그 사람을 이제 모델로 내세워가지고 광고 한 편을 찍습니다. 그 광고는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음식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뭐 과자라든가 패션이라든가 선글라스, 신발 이런 여러 종류의 브랜드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맥락에 맞게. 그리고 나서 이 영상을 학습을 시키는 거죠. 누구나 스몰 비즈니스 그 중소규모의 기업 사람들도 자기 브랜드 이름을 넣으면 이 샤룩칸이라는 배우의 전체 광고 맥락 속에서 자기 브랜드 이름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처음 있었던 브랜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영상 앞부분에 나왔듯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인도에 있는 수많은 중소규모의 사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마케팅 활동을 위해서 이런 최신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유명 배우들을 활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 같이 함께 커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이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누구나 다 이 인도에서 최고의 배우를 자기들의 광고 모델로 활용할 수 있게끔 플랫폼을 제공하겠다. 이런 거를 한 거죠. 기술이라는 게 이제 계속해서 막 뭔가 사다리를 걷어찬다거나 격차를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도 나오고는 있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는 충분히 사회적으로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잘 보여준 사례라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사실 저희도 좀 아직 시기상조다. 너무 인공지능이라는 걸 겉면에 내세우면서 약간 눈먼 돈 아니면 사람들 속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저도 그 현실을 조금은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또 긍정적인 사례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저 정도가 좀 커뮤니케이션 쪽인 분야에서 실제 AI를 활용하는 방식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잠깐 보여드린 거예요. 물론 저는 커뮤니케이션 전문이다 보니까 서비스나 이런 분야를 제가 말씀드리면 좀 틀린 얘기가 있을까 봐 그냥 그 관련 사례들만 좀 추렸고요. 그러면 저런 사례들도 있으면 결국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을 뭘 신경 써야 되느냐 그 부분을 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소버린 AI라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 AI를 좀 보호하고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죠.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금 뭐 SKT라든가 삼성, LG 뭐 대규모 네이버, 대규모 기업들이 이런 AI 서비스들을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구글이니 뭐 아마존이니 이런 데에 비하면 금액적으로도 우리가 좀 딸리고 이용자 규모도 적고 뭐 데이터 수도 적고 아무래도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상대적으로. 근데 또 막상 항상 모든 게 그렇게 규모의 경제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검색 엔진 1등은 다 구글이죠. 딱 5개의 검색 엔진이 지금 전 세계 270여 개 국가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60 몇 개를 구글이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4개가 우리나라의 네이버, 중국의 바이두, 일본의 야후재팬, 그리고 러시아의 얀덱스. 이렇게 4개 국가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구글이 다 점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나라에서 또 살아남는 어떤 서비스들이 있다라는 거죠. AI 역시 이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기술에 결국은 사람들의 생활이 종속될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영어권을 되게 싫어하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게 또 프랑스가 있죠. 프랑스가 구글이 자기네 나라를 점령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큰 돈을 들여가지고 자국의 어떤 검색 엔진을 만들고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졌어요. 결국은 구글이 점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어떤 국가들은 특수성이 있다. 그러면 이 특수성을 우리가 발전시켜 보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
결국 국가 차원에서 이걸 나서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 이게 또 그냥 우리들의 어떤 자긍심, 자기 만족을 위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2개 정도의 서비스가 인기가 있습니다. 2개 정도 국가가 제일 크게 나가죠, 인공지능에서. 미국하고 중국인데요. 미국도 싫어하고 중국도 싫어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저기 중동이라든가 몇몇 국가들이 있어요. 그럼 이 국가들은 또 미국 기반의 AI도 용납 못하고 중국 기반의 AI도 용납을 못하면 우리가 3, 4등 정도만 되면 해외 판로를 또 찾을 수도 있다. 이런 현실적인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국을 위한 어떤 독립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특히 우리나라 기업에서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고요. 뭐 워낙 잘 아시겠죠. 할루시네이션 얘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뭐 가장 유명한 건 세종대왕님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이에요. 이게 초기에 어떤 이용자가 세종대왕님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라 그랬더니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제하시다가 기분이 안 좋아지셔서 맥북 프로를 던졌다. 이런 답변을 얘가 만들어낸 게 할루시네이션의 대표적인 현상이었고, 연어를 그려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학습된 이미지가 대부분 연어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연어를 저런 식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할루시네이션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최근에 또 구글이 한번 실패를 했죠. 구글 오버뷰라는 검색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이용자가 피자에서 자꾸 치즈가 떨어진다. 이거를 좀 흘리지 않고 먹고 싶다라고 했더니 구글이 뭐라 그랬냐? 그 식용 풀을 써 가지고 치즈를 붙일 수가 있다, 피자에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 11년 전에 한 레딧 유저가 저런 얘기를 그냥 말도 안 되게 약간 어그로성 게시물로 올렸는데, 이걸 이제 그 구글의 AI가 학습을 한 거죠. 그걸 이제 답변이라고 내놓은 겁니다. 보통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블랙박스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오픈 AI 개발자들도 모른대요. 이 챗GPT가 답변을 생성하는 그 과정을 아직 자기들도 분석을 못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오류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런 수준은 사실은 좀 그냥 유머러스하고 장난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얘네들이 나중에 어떤 뭐 젠더 이슈라든가 아니면 뭐 밀리터리 이슈 이런 것들을 건드리기 시작한다면 국제적으로도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솔직히 개인적인 감상을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언젠가 한 번은 문제가 터질 겁니다. 한 번 터지고 나면 그때 이제 뒤늦게 그거와 관련돼서 이슈가 터지게 되고 뭔가 관련 법령이라든가 이런 게 제정이 되니까 뭐 조만간 뭐 하나는 터지지 않을까 걱정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뭐 계속해서 지금 구글이 열심히 저렇게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검색 시장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해야 했는데, 이제는 AI가 그냥 원하는 답변을 준다. 그래서 이 구글이 보여주는 검색 광고가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검색 관련된 광고도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검색 서비스 오버뷰라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 지금 구글에서 새롭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건 우리나라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최근에 그럼 논의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 또 뭐가 있냐? 계속해서 중요한 건 결국 학습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 양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 가지고 얘네들의 성능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이 오픈 AI가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과연 저작권이나 이런 법적인 문제가 제대로 깔끔하게 처리가 됐느냐, 이게 계속해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좀 실패를 겪고 있는 구글이 미리 선포를 한번 했죠. 니네 그 소라 AI 영상 잘 만드던데 그거 혹시 유튜브 데이터 학습한 거 아니야? 그거 불법이다. 이런 얘기를 먼저 했어요. 뭐 유야무야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긴 했지만 경고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실제로 소송까지 간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언론사들이에요. 학습 데이터 중에서 이제 뭐 아까 레딧 같은 그런 당연히 게시글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완전히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정형화돼 있는 이런 답안을 줄수록 얘가 더 학습을 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받은 사람들이 쓴 텍스트, 신문 기사들이 학습 데이터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무단으로 이제 활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어서 고소를 했고, 바로 오픈 AI에서 미안하다. 우리 그거 그냥 돈 주고 살게. 우리가 너희한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게.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좀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했을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자기들 데이터를 팔아가지고 AI 회사에 꽤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런 언론사들이나 이런 데는 너무 당연하고요. 뭐 링크드인이나 이런 곳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곳들의 데이터들이 학습 자료로 활용이 될 수가 있고, 최근 논의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학습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논의들까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메타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사람들을 우리 생태계 안에 가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애플이 뭐 아이폰, 아이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묶은 것처럼 구글이 지메일이나 드라이브 이런 걸로 묶은 것처럼 결국은 인공지능 서비스들도 그 독자적인 어떤 답변 생성이라는 기능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관련 영역이라든가 다양한 디바이스 이런 것들을 아울릴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아마 다른 AI 관련 수업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도 독자적인 여러분들만의 AI를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챗GPT에서 무료로 풀었어요. 이제 여러분 들어가시면 각자 자기를 위한 커스터마이즈된 GPT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뭐 이공계분들은 당연히 타로까지 하시면서 훨씬 잘하실 수 있겠지만 문과생분들도 약간 이런 것들 그냥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있으니까 한번 직접적으로 만들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거는 개인의 입장이고 기업의 입장, 특히 아까 얘기했던 삼성이나 이런 대규모 혹은 국가 입장에서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맞춤형으로 우리가 이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에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 초에 한때 우리에서 논란이 발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챗GPT한테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냐?"라고 한글로 물어봤을 때, 영어로 물어봤을 때, 일본어로 물어봤을 때 다 뉘앙스가 다른 겁니다. 이 한글로 물어보면 "한국 땅이다." 일본어로 물어보면 막 "한국이 뭐 불법 점령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사회생활을 너무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한국어로 된 데이터들은 학습한 데이터들은 대부분 저런 내용, 일본어 데이터는 대부분 저런 내용 이러다 보니 저런 결과가 나온 거긴 하지만 이게 나중 가서 사람들이 AI를 가지고 계속해서 좀 활용성이 높아진다면 이 결과물이 정답이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이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서 우리들의 어떤 뭔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좋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좀 뭔가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게 국가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레드팀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또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뭐 AI 발전에 대해서 경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막 "너무 빠르다." 뭐 "인간이 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다들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후발주자들이 선발주자 발목 끌려고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기술이 가진 위험성에 대한 논의는 조금 아직은 적은 목소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약간 위험성이 한번 겪어진 적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이 예를 들어서 제가 IT 회사를 하나 차렸다고 치죠. 근데 코드를 챗GPT가 짰습니다. 그럼 이 코드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제가 갖고 있느냐 챗GPT가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법적인 논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그림이나 이런 것들로 어디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사람이 수상 자격을 박탈당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삼성에서 한번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는데 그 어떤 직원분이 챗GPT 초기에 신기하네." 이러고 회사 코드를 올린 거예요. 그게 이제 그대로 당연히 오픈 AI 서버에 저장이 됐겠죠. 그게 이제 알려져 가지고 바로 셧다운되고 뭐 이랬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중이라는 걸 또 밝히고 있어요, 오픈 AI가. 그래서 어떤 기업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고 자체 AI를 구축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 온 프레미스 서비스나 이런 것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죠. 그리고 개인 단위로도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코드 쓰거나 이럴 때 제가 잘 모르니까 다 인공지능한테 의존하는데 얘가 쓴 게 틀렸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서 어디가 틀렸지 이런 걸 찾아봐야 돼요. 차라리 처음부터 쓰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이걸 다시 디버깅하는 과정이 훨씬 더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어느 정도 개발 능력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활용성이 저하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 뭐 개발 쪽 베이스시든 뭐 아니면 인문학, 언론학 베이스시든 간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실 거예요. "프롬프트 엔지니어 중요하다." 뭐 "연봉 막 4 억도 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 딱 제가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나냐 90 년대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인터넷 정보 검색사 필기실기. 그냥 딱 질문 하나 던져 주고 이거를 어디 뭐 그때 당시에 엠파스니 뭐니 이런 데서 정보를 잘 찾아오는 게 중요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행위 자체가 전문 지식으로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없어졌죠 당연히 지금. 마지막 시험 뭐 하고 그냥 없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프롬프트 중요하죠 지금. 특히 이런 발전 단계에서 당연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아직 모델이 계속 발전 중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변을 얻는 과정에서도 프롬프트를 잘 짜는 게 중요할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이거는 기본이 되는 시대가 금방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막 "아 엔지니어 나 저거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꼭 가까이 두셔야 돼요. 이 인공지능이 뭔가 좀 우리들한테 위기 의식을 던져주면
있었던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알파고였죠. "야 바둑조차도 이제 뭐 인공지능이 이겨버리면 이제 인간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 2015년 그때쯤 당시에 비해서 지금 바둑 기사들의 실력은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들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인공지능과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모범적인 답안을 알려주니까 바둑 기사들이 계속해서 쉼 없이 인공지능하고 바둑을 두면서 자기들의 실력을 키워나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과거에는 옛날 기보드를 보고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연구회를 운영해서 어떤 바둑 스킬을 키워왔다면 이제는 인공지능하고 학습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됐고 그때 당시 알파고에 비해서도 지금 새로 나오는 이 바둑 모델들의 성능도 훨씬 더 월등히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인공지능을 지금 이기는 거는 힘들기는 하지만 개개인의 능력도 그만큼 맞춰서 발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 인공지능이 막 일자리를 대체하네 뭐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걸 막아야 된다. 뭐 우리가 결국 나중 가면 청소부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실제로 좀 없어진 직업들도 있습니다. GPT 저런 거 나오면서 뭐 번역 스타트업들이라거나 이런 거 거의 다 문 닫았어요. 굉장히 많은 곳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좀 일상에서 찾자면 책 같은 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표지, 디자인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교보문고에 있는 베스트셀러나 이런 것들은 표지가 굉장히 비싸지만 대부분의 책들은 다 이제 인쇄소와 출판사하고 이렇게 계약되어 있는 프리랜서들이 표지 작업을 합니다. 보통 한 건에 뭐 적게는 10만 원 정도를 받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작은 소규모 출판사 사장님들은 자기가 인공지능을 배워서 그냥 이제 직접 편집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프리랜서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래요. 그게 좀 현실화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인공지능을 그대로 이제 '아 망했어.' 하고 그냥 다른 업종 변경하시는 것도 대안이 될 수가 있겠지만 아까 보시면 어디 뭐 그림 대회나 이런 데 수상작들 보시면 되게 멋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나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동안 내가 해왔던 거에 비해서 더 효율적으로 혹은 더 좋은 표지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인공지능 초기에 대한 그런 일자리 논쟁이나 이런 거에서 답변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여러분들의 향후 일자리를 대체할 건 아니에요. AI를 잘 쓰는 사람이 대체하는 게 훨씬 먼저 오게 될 겁니다. 꽤나 중요합니다. 특히 코딩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옛날에는 이 그냥 정말 코딩만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물리적으로.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해 주니까 좀 더 개발이라든가 어떤 관리 이런 영역의 사람들이 더 필요해진 거죠. 인공지능이 뭔가 모든 사람을 대체하는 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뭐 저도 저보다 더 이제 개발 쪽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공지능을 뭔가 되게 미워한다거나 무서워한다거나 그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작은 곳에서부터 뭐 학교 과제나 사업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일기 쓰는 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작게 작게 계속해서 인공지능의 활용성을 높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스마트폰 초기에 이제 뭐 어플 쓰는 거랑 비슷한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네 뭐 ESG에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정확하게는 사실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똑같은 사업 어떤 경영의 본질, 사업의 본질, 운영이라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는 수많은 분야들을 인공지능이 대신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 뭐 엑셀로 치면 VLOOKUP 같은 거죠. 그게 함수 쓰면 훨씬 편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이 챗GPT나 이런 것들한테 비주얼 베이직 코드를 짜 달라거나 그냥 네가 알아서 정렬해 달라거나 이런 게 가능해지다 보니까 우리는 좀 더 중요한 일에 더 신간을 많이 쓸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부터라도 하나둘씩 많이 써 보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를 드릴까 합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